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고릴라처럼 오로지 날 것만 먹고 살아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소화가 좀 안 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하루에 9시간 넘게 씹는 데만 시간을 다 써야 할 거고, 그러고도 늘 기운이 없어서 축 처져 있을 거예요. 심지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가 끊기고 임신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몸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가 증명하는 사실이에요. 리처드 랭엄 교수는 현대 인류가 요리하지 않은 음식, 즉 생식만으로는 지금의 거대한 뇌를 절대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지능이 높아서 지구의 지배자가 됐다고 믿지만 사실 그 지능을 얻기 위해 우리 몸이 치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능을 얻기 위해 몸이 대가를 치렀다는 말씀이 흥미롭네요. 보통은 머리가 좋아서 도구를 만들고 불을 피웠다고 생각하잖아요. 인과관계가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 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에너지 괴물인지부터 이해해야 해요. 우리 뇌의 무게는 몸무게의 고작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그만 녀석이 우리가 하루에 쓰는 전체 에너지의 무려 20%를 독점해서 써버립니다. 2%밖에 안 되는 조직이 에너지의 5분의 1을 가져간다고요? 이건 거의 국가 예산의 20%를 특정 부서 하나가 다 써버리는 꼴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뇌는 쉬지 않고 에너지를 태워요. 자동차로 치면 시동만 걸어놨는데 연료가 뚝뚝 떨어지는 고성능 스포츠카 엔진 같은 거죠. 영장류 중에서 우리만큼 뇌에 진심인 동물은 없습니다. 침팬지나 고릴라도 뇌가 크긴 하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에너지를 쏟아붓지는 못하거든요. 그럼 그 에너지는 다 어디서 오는 건가요? 다른 동물들보다 밥을 10배로 더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진화의 신비가 숨어있는 대목입니다. 생물학에는 비싼 조직 가설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조직은 크게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뇌고 다른 하나는 바로 소화기관, 즉 내장이에요. 아, 음식을 소화시키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군요. 그럼요. 근육을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소화는 고된 노동입니다. 그런데 생물체에게 주어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류는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나 하게 됩니다. 뇌를 키우기 위해서 소화기관의 크기를 확 줄여버린 거죠. 소화기관을 포기하고 지능을 선택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내장이 작아지면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적은 양을 먹어도 소화가 아주 잘 되고 영양가가 폭발적인 음식을 찾아야 했던 거죠. 그 해답이 바로 익힌 음식이었습니다.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익히면 단백질은 변성되어 흡수되기 쉬운 상태가 되고 딱딱한 녹말은 젤리처럼 부드러워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리가 입 밖에서 하는 소화 역할을 대신해 준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익힌 음식은 이미 반쯤 소화된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 내장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실제로 인간의 소화기관을 다른 영장류와 비교해보면 몸집 대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우리 창자는 침팬지의 60% 정도밖에 안 돼요. 내장이 작아진 만큼 남는 에너지를 고스란히 뇌로 보낼 수 있게 된 거군요. 맞아요. 만약 우리가 요리를 발명하지 못했다면 우리 뇌는 지금처럼 커질 수 없었을 겁니다. 인류학자들이 계산해봤더니 만약 인간이 침팬지처럼 생식만 하면서 지금의 뇌를 유지하려면 하루에 9시간 이상을 생고기와 날채소를 씹어 삼키는 데 써야 한다고 해요. 하루 9시간이면 거의 직장생활 수준인데 그러면 도구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릴 시간 따위는 전혀 없겠는데요? 당연하죠. 먹고 사느라 바빠서 문명을 만들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 불이라는 외부의 힘을 빌려서 소화라는 내부의 부담을 덜어낸 것이 인류 진화의 신의 한 수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단순히 뇌가 커진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몸의 구조 전체가 요리하는 인간에 맞춰 완전히 재설계되기 시작했거든요. 재설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장 거울을 보고 입을 한번 벌려보세요. 우리 입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지, 턱 근육이 얼마나 약한지 느껴지실 겁니다. 다른 영장류들은 질긴 날 것을 씹기 위해 엄청나게 크고 강한 턱 근육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고릴라는 얼굴의 절반이 턱인 것 같아요. 그 근육들이 머리뼈 전체를 꽉 쥐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머리뼈가 근육에 압박당하고 있으면 뇌가 커지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팽창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리를 시작하면서 질긴 음식을 씹을 일이 없어지자 이 턱 근육들이 퇴화하기 시작했어요. 머리뼈를 짓누르던 압박이 사라지자 비로소 뇌가 마음껏 커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겁니다. 요리가 내장만 줄인 게 아니라 얼굴 모양까지 바꿔놓은 거네요. 그렇죠. 얼굴이 평평해지고 턱이 작아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적인 얼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외형의 변화를 넘어선 생물학적 혁명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이런 신체적 변화가 우리의 사회적 본성까지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뇌가 커지고 몸이 바뀐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사회 구조까지 바뀌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불을 피우고 음식을 익히려면 반드시 한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날 것을 먹을 때는 그냥 길 가다 따먹으면 그만이었지만 요리는 기다림과 협력이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인류에게는 이전에 없던 아주 특별한 능력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 특별한 능력이란 바로 우리 몸 밖에서 에너지를 미리 가공하는 소위 선소화 시스템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요리라고 하면 단순히 맛을 좋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요리는 아주 강력한 외부 소화기관이나 다름없어요. 생고기나 질긴 뿌리채소를 그냥 먹으면 우리 위와 장은 그걸 분해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불이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그 질긴 단백질 조직을 미리 끊어주고 딱딱한 녹말입자를 젤리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 넣기 전부터 이미 소화가 절반 이상 끝난 상태라는 말씀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혁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살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소화시키려면 우리 몸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소화도 못 시키고 그냥 배출될 겁니다. 그런데 밥을 지어서 먹으면 우리 몸은 아주 적은 노력만으로도 그 안에 든 에너지를 100% 가깝게 흡수할 수 있죠. 실제로 연구 데이터를 보면요. 같은 양의 음식을 먹었을 때 익혀 먹는 것이 날 것으로 먹는 것보다 에너지를 최대 3배 이상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3배나 차이가 난다고요? 그건 거의 마법 같은 효율이네요. 맞아요. 이건 단순히 배가 부르다는 차원이 아니라 생존 경쟁에서 완전히 다른 등급의 엔진을 장착한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른 동물들은 하루 종일 먹이를 찾고 씹어 삼키느라 하루를 다 보내는데 인류는 요리 덕분에 단 30분 만에 하루치 에너지를 다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소화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니까 우리 몸에도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티가 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얼굴입니다. 인류학자들이 약 190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 에렉투스의 화석을 보고 깜짝 놀란 이유가 있어요. 이전 조상들에 비해서 턱뼈가 눈에 띄게 작아지고 치아 크기도 확 줄어들었거든요. 음식을 씹는 도구가 작아졌다는 건 그만큼 쉽기 편한 음식을 먹었다는 증거겠네요. 그렇죠. 굳이 무시무시한 송곳니나 거대한 어금니가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우리의 몸통, 즉 갈비뼈의 모양에 있습니다. 유인원이나 초기 인류의 화석을 보면 갈비뼈가 아래로 갈수록 옆으로 넓게 퍼지는 종 모양이에요. 이건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긴 창자가 들어있었다는 뜻입니다. 거친 날 것을 발효시키고 소화하려면 창자가 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호모 에렉투스부터는 이 갈비뼈 모양이 지금의 우리처럼 일자 형태의 원통형으로 바뀝니다. 배가 쏙 들어가고 창자의 길이가 짧아진 거죠. 소화기관이 작아졌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를 덜 써도 된다는 뜻이고 그 남는 에너지가 결국 아까 말씀하신 뇌로 흘러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불을 사용하면서 소화기관이라는 비싼 유지비가 드는 공장을 폐쇄하고 그 예산을 뇌라는 연구소에 모아준 셈이에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불이 단순히 음식을 익히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 자체를 폭발적으로 늘려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독성이 있거나 너무 질겨서 못 먹던 식물들도 불에 익히면 훌륭한 영양원이 됐거든요. 에너지의 양도 늘어났는데 흡수율까지 좋아졌으니 이건 그야말로 인류에게 쏟아진 에너지 축복이었죠. 하지만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우리가 잃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조리된 음식에 중독된 몸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동물들은 환경이 바뀌어도 어떻게든 살아남지만 인간은 이제 불과 요리 없이는 자연 상태에서 생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유일한 동물이 된 겁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요리에 의존하도록 진화해버린 호모 코쿠엔스, 즉 요리하는 인간인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대인이 생식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신진대사가 급격히 떨어지고 몸의 면역체계가 무너진다는 임상 결과도 많습니다. 결국 불은 우리에게 거대한 지능을 선물했지만 동시에 불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속복을 입힌 셈이기도 해요. 지능을 얻는 대신 자연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택한 느낌이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요리가 인류의 사회적 본성까지 바꿨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단순히 신체 구조가 변한 걸 넘어서 우리 마음이나 관계의 방식까지 요리가 결정했다는 건가요?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불을 피우고 음식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고기를 구울 때 그 냄새를 맡으며 불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 말입니다. 날 것을 먹던 시절에는 각자 구석에서 허겁지겁 먹어치우기 바빴던 인류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인간만의 독특한 사회성이 싹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음식이 익어가는 동안 할 수 있는 건 대화밖에 없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모닥불 앞에 모여 앉은 그 풍경이 인류 언어와 문화의 발상지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불은 단순히 열기를 내는 도구가 아니라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류가 밤이라는 시간을 정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불이 없던 시절의 인류에게 밤은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나무 위나 동굴 깊숙한 곳에서 숨소리도 죽인 채 포식자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불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밤에도 깨어있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됐습니다. 밤을 정복했다는 게 단순히 잠을 덜 자게 됐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당연하죠. 불이 만드는 그 환한 빛과 열기 덕분에 인류는 하루의 가용 시간을 최소 25% 이상 늘리게 된 겁니다. 학자들이 현대의 수렵 채집 민족들을 연구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와요. 낮에 나누는 대화의 70% 이상은 먹이를 어디서 찾을지, 누구랑 싸웠는지 같은 아주 실용적이고 거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해가 지고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으면 대화의 주제가 완전히 바뀝니다. 밤이 되면 대화가 더 깊어지나 보죠? 맞아요. 밤에는 생존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누구였는지, 저 하늘의 별은 왜 떠 있는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같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담론들이 그 불꽃 앞에서 탄생했어요. 인류학자 폴리 와이즈너는 이걸 밤의 대화라고 불렀는데 이게 바로 인류의 언어를 풍성하게 만들고 문화를 꽃피우게 한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신화, 전설, 그리고 종교 같은 인류만의 고유한 정신세계가 사실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따뜻한 모닥불가에서 싹튼 거죠. 낮에는 몸을 움직여 생존하고 밤에는 불 앞에서 영혼을 채웠다는 말이 정말 낭만적이면서도 설득력이 있네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단순한 유인원을 넘어 지혜로운 인간인 호모 사피엔스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요리는 단순히 칼로리를 섭취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익히는 과정을 공유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야기로 채우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단단해진 결속력은 인류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협력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아무리 강해도 개개인의 힘에 의존하지만 인간은 이 모닥불에서 다져진 우리라는 유대감으로 거대한 자연과 맞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 불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사회의 모양까지 빚어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리처드 랭엄 교수의 말처럼 요리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불을 발견한 게 아니라 불을 통해 우리 자신을 재창조한 겁니다. 수백만 년 전 어느 이름 모를 조상이 우연히 불 속에 던져넣었던 고기 한 점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거대한 문명의 시작점이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녁에 먹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인류의 위대한 유산을 이어가는 중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우리가 오늘 밤 가족이나 친구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그 사소한 대화들이 사실은 수십만 년 전 모닥불가에서 조상들이 나누던 그 온기와 닿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따뜻한 불빛 아래서 서로를 확인하고 위로받는 요리하는 인간이니까요. 불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아직도 숲속 어딘가에서 거친 날것을 씹으며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위험한 불꽃을 길들였고 그 불꽃은 다시 우리를 길들여서 지금의 인간으로 만들어졌죠. 이게 바로 뇌를 폭발시키고 문명을 일으킨 불의 혁명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선물입니다. 생물학적인 진화와 사회적인 도약이 불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모이는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가장 뜨거운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속에 흐르는 뜨거운 피처럼 우리 문명의 기저에는 여전히 그 태고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인간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깊고 풍성하게 이어질 테니까요.